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 이게 전쟁이 벌써 2년 넘었죠? 예, 3년 돼갑니다 벌써. 와,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지전이라든지 아니면 재래식 전투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이제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 치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제 통신 이제 스타링크 이용한다고 했고 전력망이나 이런 건 그럼 살아 있는 거예요? 전기나 네. 수도나 이런 거는? 지금 사실은 우크라이나전이 전면전처럼 보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역이 전쟁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땅이 일부 넓으니까. 발전소가 가동이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획정전이라고 해서 일정한 시간대에만 전기를 공급을 해줘요. 그런데 그 전기는 어디 담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 아까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제가 그럼 너는 스마트폰을 거기서 어떻게 충전을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사진 속에는 그 물 우리 이제 20리터짜리 이렇게 정수기통 있잖아요. 네. 그거 한 통하고 자동차용 그 납축전지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뭐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납축전지는 굉장히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어요. 아하. 스마트폰 여러 대를 계속 충전할 수 있습니다. 납축전지를 평상시에 충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동차에 있는 납축전지는 자동차에서 발전해서 충전을 하죠. 네. 근데 가정에 갖다 놓으면 그게 우리 콘센트에 꼽는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안 되죠? 안 맞지 않나요? 그 24V, 48V 뭐 아니죠. 배터리는 24V예요. 예. 요즘 최신 나오는 것들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네. 24V는 직류 전류예요. 직류. 근데 이걸 충전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류에서 직류 전환시키는 인버터, 컨버터 이런 장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저장이 됐고 그걸 가지고 그 스마트폰만 충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다른 것들을 쓰려고 했을 때 얘는 교류용으로 만들어 놓은 제품이다 그러면 당연히 직류에서 교류로 다시 전환하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겠죠. 네네네. 근데 그거 평상시에 집에 갖고 있나요? 없죠. 없죠. 뭐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뭐 요만한 발전기나 뭐 이렇게 큰 예. 휴대용 배터리 같은 거 있겠습니다만. 예, 그 일부 얘기인 거고 사실 가정에서 전기를 보내주더라도 그때 맞춰서 내가 뭘 한다기보다는 그걸 잘 담아놨다 쓸 수 있는 그런 작은 아이디어인데 예. 교훈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게 되는 그것만 있더라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죠. 우크라이나는 스타링크를 통해서 통신은 됐어요. 네. 근데 그 통신이 되려고 하면 그것도 전기가 필요한 건데 그 전기를 위해서 작은 아이디어지만 납축전지 그리고 납축전지를 쓸 수 있게끔 인버터 컨버터를 같이 구비해놨다는 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크라이나는 워낙 이제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니까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살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국토가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좀 바로 그게 이제 전면전일 수도 있겠고요. 저는 한국전쟁 같은 전면전보다는 네. 아주 국지적인 충돌 상황이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전기는 끊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전기를 끊기 위해서는 발전소를 일부러 미사일로 타격하고. 공격하지 않아도 네네네.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다른 형태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긴 송전선을 중간에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전기를 우리가 전시에 또는 뭐 그런 테러나 사고 재난 시에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캠핑 하시는 분들이 조그마한 이제 발전기 갖고 있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다 의무화하기도 어렵고요, 사실상. 그렇죠. 네, 이것들은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하세요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알아서 국민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체감이 되기 전까지는 스스로 비용을 들이면서 하기도 그렇죠. 쉽지가 않고요. 네. 그럼 혹시 위원님도 챗 GPT 쓰십니까?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예. 씁니다. 네. 요즘에 그 인공지능, 특히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나오고 나서부터 데이터 센터 수요 엄청 많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수요도 높아지고 있고 또 데이터 센터가 전력 엄청 먹는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전력기기라든지 인프라 수요도 엄청나게 이제 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전쟁이 터지면 데이터 센터 아까 이제 뭐 두뇌에도 빗대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부터 때려버리면 모든 데이터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네. 당연히 국가 중요 시설일 테고 거기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됩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럽의 나토를 방문했었는데요.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고 특히나 그 나토에서도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에 관심 많이 갖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그 회복 탄력성을 위한 어떤 노력 또 민방위
네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제가 그래서 회복 탄력성 얘기를 하다가 데이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네네. 전쟁이 발발되기 전에 이미 전쟁 가능성을 다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중요한 데이터들은 백업을 했다고 합니다. 해외에다가 우크라이나 바깥으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이제 동북아시아에서도 전쟁 가능성이 대만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데이터들은 그 대만 섬 바깥으로 옮겼다고 해요. 왜냐하면 대만도 섬이다 보니까 예. 지형적으로 크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국토 면적이 작으니까 거기서 다른 데다 숨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는 중요한 게 통신만 되면, 인터넷만 되면 어디다 갖다 놔도 상관없어요. 그게 클라우드, 인터넷 클라우드의 특징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데이터들은 백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경제성 논리에 의해서 메가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크게 짓는 거에만 통합 몰렸어요. 데이터 센터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도 이제 규모의 경제 비슷한 건데요. 데이터 센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보안이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항온 항습이 네. 요구되고 하는데 그거를 작게 짓는 것보다는 크게 짓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런데 문제는 크게 졌을 때 한 번에 그걸 피해를 볼 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네. 최근에도 이제 카카오 사태라는 게 작년에 있었잖아요. 네네네. 카카오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센터의 어떤 백업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이걸 좀 보면 설명드릴게요. 네. 제목도 이렇게 써놨는데요. 카카오 사태 배터리만의 문제니까. 왜냐하면 이때 당시 사진이에요. 저때 뭐 배터리 화재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이제 뭐 멈춰섰다 막 그렇죠. 사실은 서버보다는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이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여기도 비상발전기, 배터리, UPS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 네. UPS는 이제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거든요. 예. 거기에 배터리는 필수예요. 그쵸, 그런데 이 배터리의 효율성, 에너지 밀도 때문에 리튬 전지 계통을 쓰는가 봐요. 예. 근데 리튬 쪽은 아시다시피 화재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매년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서버가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배터리만의 문제냐? 그건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네. 사실 후속 조치는 요 배터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그 정도에서 크게 발전되지 않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이제 생각해 보면 이 데이터 센터를 줄여서 IDC라고 그렇죠. 부릅니다. 인터넷 데이터 센터. 예. 근데 이것들을 이원화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네이버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네이버 각이라고 여기 있는데 춘천에 가면 있거든요. 네. 여기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지으려고 했더니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호는 각이라고 해서 춘천에 만들었는데 춘천에 있는 분들이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냥 또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여기서 전자기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자기파가 사실 나오진 않는데 네.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는 못합니다. 왜? 거의 대부분 무인화되어 있고요. 사람 그 안에 없죠. 모니터링하는 분들 몇 분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를 여러 개 지어야만 이중화 다중화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카카오는 그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난들을 받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또 최근에 데이터 센터가 도시에 많이 짓는다고 해요. 저도 몰랐어요. 맞아요. 수도권 인근에 많아요. 네. 그렇게 해야지 관리가 더 쉽대요.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를 보면 요게 데이터 센터 시장 전망 그리고 증가 추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남쪽에서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이 분포된 게 수도권이에요. 거의 70%가 있네요. 70.6%라 돼 있는데 예. 서울 경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한데 근데 문제는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증가하는 데이터 센터의 수요만큼 전력 공급이 가능하냐? 여기 원전 40기가 돌아야 할 수준이다. 네. 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전기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를 이제 메가 데이터 센터 크게 짓다 보니까 그런 부지를 찾아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 대형 데이터 센터는 한 번 불나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2014년도 얘기인데요. 이게 삼성 SDS 맞아요, 맞아요. 이거 되게 유명했던 과천 데이터 센터에 불났을 때. 예, 그때 뭐 직원들이 직접 서버 들고 나르고 막 그랬다고 하는 이제 내용들도 있던데요. 실은 이 화재의 원인이 뭐였냐면 3층 외벽에 설치된 비상 발전기에서 배기가스를 빼내는 연통에서 과열이 돼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보다는 비상 발전기하고 아까 전에 카카오 사태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였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서 불이 많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런 화재, 도난, 해킹, 재난 등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 대규모보다는 작게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컨테이너형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을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또 그걸 작게 만들면 이 도심의 자투리 공간, 예를 네. 들어서 건물의 옥상 네네네. 같은 데 할 수 있거든요. 요 대형 데이터 센터는 이 데이터 센터를 크게 지어놓고 이 서버 단위로 또는 그 상면이라고 하는데 그 서버 하나하나 단위로 사실 임대를 해주는 거거든요. 예, 전세 주듯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남의 회사에다가 내 중요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맡기고 싶겠습니까? 근데 또 요즘에는 비용 때문에들 그렇게 비용 하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막 아마존 웹 서비스 쓰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대형으로 했을 때 나중에 화재가 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이걸 이원화 다중화하기도 어렵고 한데 이 컨테이너 형태로 작게 만들어서 자투리 공간에 쓸 수 있다고 하면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안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기업들이 또 선택을 해야 하는 건데. 예. 근데 물론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지만 이 백업하는 쪽은 네. 소규모가 사실 필요하긴 하거든요. 법으로 요때 이후로다가 DR이라고 해서 디제스터 리커버리 네. 라고 하는 그 백업 데이터 센터 소규모죠. 그걸 만들어 놓게 돼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그걸 다 지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난에 대비한 백업 센터. 네, 핵심 데이터만 별도로 백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함체 컨테이너형으로다가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것 같은데요. 네. 컨테이너 안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리한 부분도 있어요. 땅이 필요 없잖아요. 자기 건물이 있다고 하면 자기 건물에 자투리 공간에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도시 공동화라고 해가지고 도심 안에서 새로운 지역이 개발되면 사실 전세 놓기도 힘든 상가, 빈 상가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공간, 사무실 공간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컨테이너 형태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좀 더 작은 형태로 해서 사무 공간에 집어넣을 수 있다. 거기에는 이미 항온항습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들이 있어요. 뭐냐면 에어컨, 네네. 전기 사람들이 쓰고 들어오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큰 데이터 센터는 대량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규모로 하면 기존에 들어와 있는 그 전기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산도 하고 정말 필요한 거는 밀폐형 IDC로 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강북 데이터 센터, 강남 데이터 센터 아니면은 약간 경기도 수도권의 데이터 센터 이렇게 놓기는 하는데 이게 뭐 지진이라든지 화재에서는 좀 분산되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북한의 EMP 공격이나 어떤 미사일 공격으로 놓고 보면 그게 강북이든 강남이든 어떻게 보면 큰 의미도 없고 이걸 또 아예 그냥 뭐 해외까지도 분산해놔야 돼 이럴 필요성도 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함체의 중요성이 컨테이너 형태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예. 일반적으로 EMP 방호를 하는 시설은요, 이 철판으로다가 그 시설 전체를 다 감싸야 돼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기가 안으로 들어갈 때는 필터, EMP 필터라는 것을 거쳐서 들어가야 돼요. 아하.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비현실적이거든요. 이미 있는 시설들을 개조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하지만 아까 전에 그 컨테이너에 비상발전기 들어간 거 사진도 한번 보셨잖아요. 네네네. 컨테이너가 EMP 차폐에서 가장 좋은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철판. 그래서 EMP 방호를 위해서 이 분산형 컨테이너 방식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용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소규모로 네. 뭐 백업도 저쪽에다 해놓고 그 아까 대만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대비해서 아예 해외 쪽으로 이제 분산을 해놨다라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마 국가 중요 데이터는 해외에 좀 백업이 일부 돼 있을 알고 겁니다. 있는데. 예. 예. 근데 데이터가 점점 늘어나요. 아까 양은 많아지겠죠. ChatGPT처럼 AI를 이용하는 모든 산업이 국방도 AI로다가 발전되고 있는데 네. AI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가
이제 같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음. 빅데이터 없이 AI는 그쵸, 있을 그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다 저장합니까? 데이터 서버잖아요. 센터? 예. 서버고 그게 데이터 센터잖아요. 그 네. 데이터 센터가 점점 늘어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사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은 지역에서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뭐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도 네.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재난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이제 비용을 최적화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것도 어려운 문제네. 네. 하지만 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 이쪽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를 또 막 많이 짓고 있는 와중이니까 특히나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네요. 정책적으로도. 네네. 실은 3, 4년 전부터 이런 고민들을 했어야 되는데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데이터 센터도 엄청나게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위원님은 재난에 대비해서 이렇게 조금 이제 분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화재 저항성 갖는 것도 중요하다. 네. EMP까지도 오늘 중요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또 이제는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데이터 센터가 진짜 뭐 인간의 두뇌만큼이나 중요한 지점이어가지고 다음번에도 또 우리 그 국방연구원에서 많은 이제 연구 활동 하고 계시고 그게 또 정책적으로도 중요하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잘 알려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종종 좀 도움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방연구원의 이상민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